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정보 유출 논란으로 최근 사용량이 급감하긴 했지만 중국의 딥시크가 등장한 이후 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죠. 샘 올트먼이 이끄는 오픈 AI는 딥시크보다 3배나 정확한 AI 추론 모델 딥 리서치를 공개했고요. 구글은 새로운 AI 모델을 발표하면서 딥시크를 겨냥한 듯 저렴한 가격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우리의 AI 기술은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2%대로 떨어졌는데요. 이런 시기에 노후자금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걸까요?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즐기는 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정장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 메고 출석했습니다. 5번째 직접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하는 건데요. 오늘은 지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으로 섰고 그 다음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렇게 증인 면면을 보면 오늘 쟁점을 좀 미리 볼 수 있는데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여부, 부정선거 관련, 계엄 사전 모의 여부 이렇게가 오늘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오전부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출석했어요. 그 언론사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언론사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이상민 전 장관에게 보여줬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게 그 소방청을 통해서 단전 단수를 해야 되고 이상민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니까 여기에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달에 국회 출석했을 때는 이와 관련한 답변을 일체 거부했었습니다. 또 오전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국가안보실장, 전 국정원 3차장, 선관위 사무총장이 차례대로 증언석에 앉게 되는데 이 계엄 과정에 대해서 계엄 해제된 이후에 합참에 있던 윤 대통령을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 실장이 함께 대통령실로 복귀시킨 그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선관위 측에 대해서는 이제 윤 대통령이 그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선관위의 장비 점검 결과에 문제가 발견됐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부정선거 정황이 있어서 병력 투입이 필요했다라는 것들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작성한 신문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헌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검찰에서의 조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도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증인들 중에서도 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이랑 헌법재판소 나와서 증언한 내용들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냐. 이거를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건데 이게 왜 맹점이 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증거로 인정을 했어요. 검찰 소장을. 그런데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검찰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게끔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럼 피고인이 인정 안 하면 진술서도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 헌재에서 이번 탄핵 심판 때 이걸 쓸 수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공방을 벌인 거죠. 그런데 형사재판하고 공무원의 적법성을 따지는 심판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도 물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긴 하지만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헌재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어떤 적법하게 변호인 입회하에 이루어지고 본인이 서명까지 거치고 그렇게 절차적인 적법성이 담보된다면
증거 능력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헌재 공정성에 의문을 갖는 분들도 지금 뭐 많다고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성향 다 떠나서 헌재의 이번 해석이 맞다고 보는 게 중론이고요. 헌재는 그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그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면서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 윤 대통령이 실제 계엄을 해제하기까지 3시간 반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이 공개됐죠. 네, 이 K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요. 이 시간을 보면 국회가 그 의원들이 담 넘고 국회의원 정족수 겨우겨우 채워서 긴박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을 했잖아요. 그렇게 가까스로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에 1시간 반이 넘게 실제 계엄 해제까지는 그 시간에 공백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시간이죠. 그동안 그 계엄 해제안을 따르지 않고 이를 무력화할 후속 대응을 윤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준비한 것으로 의심되는 진술들이 이번에 나온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또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총장 이렇게 합참해서 20-30분 동안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오히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핀잔을 했다는 거예요. 이 건의를 듣고 계엄 해제하자고 할 게 아니고 일머리가 없다. 그런 걸 조언할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핀잔을 들었다라는 진술이 나왔고요. 이후에 이렇게 뭐 세 사람이 계엄사령관이랑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참모들은 비상계엄 즉시 해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건의가 이어졌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진술하기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결심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공식 해제까지 바로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윤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시간 동안 총리와 장관, 참모들은 설득을 여러 번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이 외에도 또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의결 뒤에 2시 13분쯤인데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선관위의 특전사 병력을 재투입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쩌면 2차, 3차 계엄이라든가 포기하지 않는 정황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라서 검찰이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계엄 의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이 안건을 대표 발의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죠. 네. 그런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된다 이런 강경한 발언도 논란이었고 이 상임위원이 안건을 발의한 내용이 왜 문제였냐면 윤 대통령 방어권을 옹호하는 내용 일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지난달에 인권위가 원래 지난달에 이거 올리려고 했다가 그 당시에 직원들 반발이 커서 잠시 보류했던 안건이에요. 그 사이에 인권위 한 위원은 사임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용원 상임위원이 다시 수정안건을 올렸는데 이 수정안에는 헌재가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주장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치 헌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된 건데요. 그리고 어제도 이 수정안건 올릴 때도 인권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갔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강제 해산하고 그 안에까지 침범해서 충돌 우려를 낳던 상황이었고 그만큼 이게 논란이 되던 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인권위가 결국에 이걸 가결시켰습니다. 제적위원 11명 중에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가 됐고 이 안건 다루는 과정에서도 위원들이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이날 안건 내용 보면 일부 수정이 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해야 된다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끝까지 반대했던 4명은 17일까지 반대 의견을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고요. 야권에서는 이 소식 들려오자마자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민정 의원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도 인권위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는 상황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인권위는 이 수정안은 가결을 했는데 다른 내용 또 다른 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 이것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시켰습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하는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글을 쓴 작성자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래저래 순환시대인데요.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 지르겠다라고 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DC 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다. 헌재 불 지르면 된다. 이런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할 때 홧김에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는 헌재나 서울 서부지법 등에 대해 테러를 벌이자라는 글도 올라왔었는데 경기 남부경찰청이 지금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접수한 사건만 총 11건입니다. 근데 항상 이번에 이 계엄 사태 이전에도 이 DC 인사이드라는 곳이 뭐 살인 예고라든가 우울증 갤러리, 뭐 테러 예고 이런 글들이 문제가 되고 있던 터라서 여기에 대한 또 수사나 어떤 IP에 대한 또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나절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국회 소식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어요. 어떤 메시지를 내놨나요? 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화두 중에 하나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라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경을 하더라도 민생 추경이 중요하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내수 회복이나 취약계층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원래 기존에는 추경은 안 되고 본 예산부터 조기 집행한 후에 추경 논의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추경으로 좀 선회를 하는 모습이고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여야가 앞으로도 더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초경쟁 체제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했고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책임론을 강조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예산안을 복원하고 보완해야 된다. 국가 예산을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된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실용주의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바꾼 말들은 언제든지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연금개혁 관련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모수개혁부터 일단 할 것부터 하자라는 입장으로 바꿨지만 역시나 이번 발언을 봐도 여전히 여야가 특위 구성 그러니까 민주당도 특위 구성에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분권형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개헌론이 요즘에 이렇게 불지펴지고 있는데 탄핵 정국이다 보니까 이건 여당에서 나옴직한 얘기예요.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분산할 수 있도록 어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역풍을 경고하고 나섰어요. 네,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사실 명태균 씨 이름이 제일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뉴스에. 네. 전국의 핵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계엄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또 민주당 주장은 어떤 황금폰도 입수하고 그랬는데 이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물타기가 되고 잊혀져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부권 때문에 막혀서 계속 폐기되니까 그러면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거를
이 명태균 특검법으로 따로 떼서 좀 먼저 급한 거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이 대선 기간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여론조사를 매개로 긴밀히 유착한 게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대선 경선 여론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총선, 보궐선거, 지선 시기에 불법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지금 무엇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게 없다라면서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여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추천 권한, 특검 추천을 야당이 하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려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7km가량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천천히 가고요.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힙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막히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입니다. 춘천 분기점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바람 부근 1차로인데요. 승용차 관련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바란나들목까지 5km가량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 부근에서 부곡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시,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와, 중국의 딥시크가 연일 화제였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 또 여러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요. 보안 문제도 그렇지만 뭐 같은 질문을 해도 언어별로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의혹에 좀 휩싸인 건데 이게 어떤 일이에요? 이게 일단은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낸 것 중에 하나이고요. 네. 딥시크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우리가 한국어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영어로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딥시크한테 뭘 물어본 거냐면 예를 들면 역사와 관련된 걸 몇 개 물어본 거예요. 동북 공정이 정당한가라는 것을 한국어로 물어보면 주변 국가와의 역사적 해석 차이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중국어로 만약에 똑같이 질문을 하면 네. 중국 동북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니셔티브다. 중국이 이게 부합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좀 놀라웠던 거는 김치의 원산지가 어디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물어보면 답변을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영어로 질문을 하면 한국과 관련이 있음 정도로 대답을 하고요. 중국어로 김치의 원산지는 어디냐라고 했더니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우리가 네.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걸 좀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생성형 AI라는 게 기본적으로 확률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확률상으로 대답을 한다는 건 제가 어떤 질문을 어떤 의도나 내용에 맞춰서 했으면 그거 다음에 나올 만한 그럴듯한 것들을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계속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어로 질문을 했으면 한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국 데이터에서 이제 대답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영어면 영어에서 갖고 오는 게 많고 중국어면 중국어의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딥시크 안에 들어있는 여러 모델이 챗GPT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국 데이터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웹사이트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학습했다라고 추정을 하면 결국에 중국에 있는 여러 커뮤니티에 있는 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아무래도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우선주의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학습된 결과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러면 이 딥시크 모델을 갖고 뭔가를 했을 때 만약에 이 딥시크 모델을 갖고 뭐 한국 역사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상식이나 내용하고는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언어별로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국정원에서 같이 얘기한 게 이거는 뭐 딥시크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중국 서버를 쓰고 있는 딥시크의 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스마트폰에 내가 딥시크를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 딥시크란 앱을 설치해서 쓰는 경우에는 실제 이것이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중국에 가져간다. 뭐 예를 들면은 키보드를 치는 패턴, 속도 이런 것들까지 가져가는데 이런 걸 가져가면 향후에 이제 분석을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조금 추정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중국 정부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딥시크는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로봇이나 전기차까지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딥시크가 여러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딥시크를 서버에서 쓰는, 그러니까 중국 서버에서 쓰는 버전 말고 이 딥시크를 설치형으로 작게 오픈 소스로 쓸 수 있는 버전이 있거든요. 그럼 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중국 서버가 아닌 상태에서 제 어떤 기계나 내용에 좀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넣어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로봇을 만들 때 이 로봇을 똑똑하게 할 때 AI 언어 모델이 필요한데 그럴 때 딥시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같은 데도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시크 열풍 때문일까요? 오픈 AI 측에서 챗 GPT의 새로운 버전인 딥 리서치를 내놨는데요. 이 업계 반응은 어때요?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딥시크라는 모델이 워낙 화두가 됐잖아요. 화두가 된 게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아까처럼 오픈 소스를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픈 AI가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럼 오픈 AI 관점으로 보면 이거를 좀 차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차별화를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그럼 더 똑똑한 애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똑똑한 애인 딥 리서치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이 딥 리서치가 기존의 딥시크에 비해서 한 3배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오픈 AI 측에 따르면은 사람이 몇 시간에 걸쳐서 할 일을 딥 리서치가 수십 분 만에 마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I 서비스를 쓰는데 수십 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에는 질문하면 답변이 뚝 하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딥시크도 이제 뭐 약간의 시간이 걸리면 뚝 하고 나오는데 이 딥 리서치는 진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생각을 되게 오래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문제를 딱 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를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걸 갖고 인터넷이나 여러 정보를 구석구석 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구석구석 뒤지면서 읽어도 보고 찾아도 보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길게는 20-30분 이상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20-30분 동안 여러 가지를 한 걸 갖고 리포트나 내용을 써주는데 그랬더니 실제로 이거를 보면 이거 사람이 정말 쓸 법한 아니면은 꽤 우리가 말하는 깊은 그러니까 어떤 깊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 결과물들을 내주기 시작을 하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기존하고는 좀 방식이 달라졌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연구들을 이 AI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돕거나 이렇게 되면은 연구라고 하는 영역 이제 AI가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극단적인 생각들까지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게 할 정도로 정말 이 딥 리서치가 갖고 있는 성과들, 효과들은 좀 상당히 크고 임팩트를 지금 불러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소장님도 혹시 써보셨어요? 네, 써봤습니다. 실제로 네. 이거를 쓰려면 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급 버전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챗GPT가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하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한 달에 22달러, 그러니까 대충 한 3만 원 좀 넘게 내는 게 있는데 아직 여기서는 안 되고 딥 리서치는 한 달에 무려 200달러,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22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 넘게 내야 돼요. 네. 그렇게 내도 한 달에 100번밖에 못 써요, 아직은. 근데 어쨌든 저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결제를 해서 써봤죠. 네.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박사급 논문을 얘가 진짜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냐면 원래 논문 쓸 때 제일 어려운 게 논문에 대한 내 생각도 있지만 논문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연구들을 이어가는 거니까 이른바 선행 연구라는 걸 조사하는 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걸 뭘 시켜봤냐면 제가 2019년에 유튜브 관련돼서 필터 버블 관련 논문을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을 얘한테 알려주고 내가 그 뒤에 후속 연구를 좀 하고 싶은데 너가 그 이후에 있는 후속 연구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봐라는 식으로 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 녀석이 바로 답변을 안 하고 저한테 역으로 질문 한 8가지를 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특수한 키워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 필터 버블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이 필터 버블이 유튜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드릴까요? 어떤 정치적인 환경까지 조사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1번으로 물어봐요. 네. 2번은 제가 거기서 기법을 뭐 SNA 이런 기법을 썼거든요. SNA 기법으로만 조사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최근에 머신러닝이나 AI까지 조사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3번은 심지어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연구의 영역을 어떤 논문이나 저널에서 해드릴까요? 예를 들면 SCI급 이제 논문에서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뭐 국내 저술지에서만 해드릴까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네 번째로는 제가 이걸 2019년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연구의 범위를 2019년 이후로 해드릴까요? 전체를 해드릴까요? 최근 3년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쪽에는 심지어 그렇게 몇 개를 물어보고 마지막에는 그러면은 언어는 한국어로 해드릴까요? 영어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세하게 또 써줬어요. 얘가 네. 말한 1번은 내가 그럼 연구의 영역은 이 정도고 나는 SNA 말고 머신러닝으로도 해주고 세 번째로는 연구의 범위는 이렇게 해주고 SCI급으로 해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더니 혼자서 막 혼잣말을 하면서 막 생각을 해요. 혼자서 자기가 이 논문도 봤다가 필터 버블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다른 단어도 쳐봐야지. 혼자서 막 그거 혼자 혼잣말을 해요. 얘기해요, 막? 네, 혼잣말을 자기가 막 해요. 그러면서 막 이 사이트도 봤다가 저 사이트도 봤다가 막 이렇게 해서 이 논문을 봤다가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네? 막 이렇게 혼자서 얘기를 하면서 쭉 해가지고 한 10분 이상 하고 자기가 웹사이트 한 18개 이상 봤다고 얘기를 하더니 정리를 딱 하는데 야, 이 정리된 내용이 제가 정말로 이 내용을 그대로 논문에 붙여도 되겠다 할 정도로 이 녀석이 출처랑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고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2019년 이후에 이쪽 솔직히 리서치를 좀 잘 안 했거든요. 네. 2021년인가 2022년에 제가 전혀 몰랐었던 연구의 영역이 되게 재밌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걸로 파보면 되겠다라고 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보고 전 세계에 있는 교수님들이 지금 다 야, 이거 거의 박사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리서치한 급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게 AI 관련 연구하신 그 대표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자기 딸이 약간 암과 관련된 좀 난치병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15만 달러 이상을 주고 리서치를 쓰고 있는데 이거 지금 GPT한테 시켜도 얘가 더 그럴듯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뭐 이 정도의 퀄리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놀라운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딥시크는 같은 질문도 네. 이 언어를 다르게 하면 다르게 답변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딥 리서치도 그래요? 팀 리서치 같은 경우도 결이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또 답변을 하기 전에 자기가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차이인 거예요. 얘가 알아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너가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 그럼 이런 거에서 너가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줘라는 걸 제가 좀 디테일하게 주면 말씀하신 그런 옵션들로 다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중국 데이터로만 해, 뭐 일본 데이터로만 해. 그럼 이게 데이터가 또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극단적인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런 데들은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계속 이제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언어별로 극단적으로 답변이 나오는 것들은 좀 결은 좀 덜하다. 이런 걸 좀 맞춰놨다라고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딥시크는 가성비가 좋다는 점이 부각된 거잖아요. 네. 구글에서도 딥시크를 의식한 듯한 새로운 AI 모델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소스다, 가성비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은 되게 싸게 갑자기 내놓고 있어요. 이번에 그 제미나이 2.0 플래시 라이트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이 가성비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기업에서 이걸 쓰려면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를 웹 서비스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화를 할 때마다 건당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이 건당 돈을 내는 비용을 실제로 딥시크 V3보다 그 딥시크 V3랑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테크고 경쟁사가 오니까 야, 그럼 우리가 가격 싸게 낼게. 이래서
대화당 원래 토큰당 이게 그러니까 딥시크 V3가 0.014달러였는데 이게 이번에 구글에서 0.019달러 비슷하게 맞췄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딥시크가 이게 할인 기간이었어요. 할인 기간. 그래서 이번에 할인 기간이 끝나서 아마 가격이 3배 이상 오를 거예요. 그러면 올랐을 때는 오히려 이제 딥시크가 더 비싼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딥시크가 가지고 있었다는 장점들을 미국 기업들이 빠르게 지금 따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싸게 아니면 더 똑똑하게 지금 이렇게 내놓고 있어서 정말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골라서 쓸 수 있어서 좋다. 뭐 이렇게 좋은 좀 거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이 인간의 버금가는 AI가 10년 안에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AI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똑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딥시크 같은 이런 모델들이 나오면서 싸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샘 알트먼이 얘기한 게 AI 사용하는 비용이 매년 10배씩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아주 최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똑같은 비용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는데 AGI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람처럼 여러 가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녀석들이 머지않아 올 수 있다. 향후 10년 안에 아마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보다도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박사급 이런 애가 벌써 지금 그 AI 딥 리서치를 쓰면은 박사 초입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10년 있다가 이 AI가 더 똑똑해지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구루, 그러니까 정말 어떤 권위자 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식을 10년 안에 누구나 그냥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성취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샘 알트먼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가 뭐 이렇게 뭐 논문도 써가지고 뭐 당장은 다 너무 고맙죠. 좋죠. 편리해지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의 역할, 인간의 역할을 고민해야 되는 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좀 걱정스러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미 약간 대학가에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지만 AI를 너무 잘 쓰는 친구들이 이제 1, 2학년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응용을 되게 잘하긴 하는데 그럼 이런 게 너무 편하니까 네. 원래 해야 되는 원론적인 공부 있잖아요. 이걸 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럴 이걸 수 좀 있죠.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AI가 되게 똑똑하게 답변을 잘 주긴 하는데 얘가 틀리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딥 리서치를 썼을 때 모르는 영역에 나오니까 이거 재밌다. 이걸 더 파봐야지. 라고 하는 건 제가 그쪽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인데 만약에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얘네가 주는 응용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인터넷에 있는 거를 딱 되게 최신 정보를 보고 내가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서 내가 조금 심도 있는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하는 이런 껍데기뿐인 사람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AI가 되게 좋은 결과를 내지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교육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되게 철학적이거나 근본적인 지금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겉으로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허울뿐일 수 있고 AI로 도움받을 수 있지만 정말로 AI가 못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가 틀린 답을 하거나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움직이거나 그걸 더 우리가 깊이 파려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원래 학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걸 좀 뭐 AI가 다 해주니까 뭐 굳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역으로 진짜로 우리가 AI에게 정말 모든 걸 다 잡아먹힐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샘 알트먼도 이런 AGI 시대가 와도 인간의 능동성이나 의지 결단력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적응하는 능력이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결단력 있게 AI한테 내 거 아니고 내 말이 맞아라고 얘기하려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용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근원적인 인간의 학습 방식들은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오픈 AI가 일본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지점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오픈 AI가 한국에도 오고 일본에도 왔었잖아요. 근데 오픈 AI가 한국에 와서는 대부분 비공개로 하거나 그냥 오픈 AI의 거를 우리가 쓰겠다 정도였는데 일본에서는 아예 합자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일본하고는 강력하게 많이 뭔가 움직임이 바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한중일의 변화를 볼 때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위기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좀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할 거면 좀 제대로 좀 투자도 하고 R&D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추운 겨울철에는 건강을 위해 보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두꺼운 옷 하나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입으면 옷 사이의 공기층이 단열 역할을 해서 열 손실을 줄여주지요. 특히 위에 입는 옷 중에서 목까지 올라오는 것을 입으면 더 따뜻한데요. 이런 것을 거북이 목처럼 길다고 해서 터틀넥이라고 합니다. 털실로 짠 니트 스웨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니트의 조직 때문에 따끔따끔해서 못 입는다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런 니트의 촉감을 두고 까실까실해서 못 입는다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까실까실해서는 바른 표현일까요? 살결이나 물건의 거죽이 매끄럽지 않고 까칠하거나 빳빳하다라는 뜻의 형용사는 까실까실하다가 아니라 까슬까슬하다고 이처럼 모음 의와 이를 혼동해서 쓸 때가 꽤 있습니다. 한 예로 부스스와 부시시를 들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털 따위가 몹시 어지럽게 일어나거나 흐트러져 있는 모양을 뜻하기도 하고 누웠거나 앉았다가 느리게 슬그머니 일어나는 모양을 뜻하기도 하는 부사는 부스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스스 흩어진 머리를 하고 잠옷을 입은 채로 나왔다. 잠들었던 아이가 눈을 뜨고 부스스 일어났다와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전에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되고 점차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3.4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일부 남부지방은 10도 가까이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전, 전주, 대구의 낮 기온 9도, 서울 6도 등 4도에서 9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맑음 일변도입니다. 기온도 이렇게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에 괜찮습니다. 바람도 오늘은 잠잠한데요. 내일은 기온은 여전히 오르겠지만 바람이 강하고 또 눈이 내리기 때문에 오늘과는 날씨로 인한 느낌은 사뭇 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막다가 밤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강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 늦은 밤부터 전남 서해안과 제주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이기 때문에 내일 이 남쪽은 주로 비의 형태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 내리는 곳도 많겠고요. 중부지방은 눈입니다. 서울 등 중부 대부분 1에서 8cm, 강원도와 경북 동부 지역 산지 쪽 10cm 이상 보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도 10cm 정도 내릴 걸로 보이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 1에서 5cm, 남해안과 제주에는 10에서 40, 제주 산지 많은 곳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고 또 파도도 내일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4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국회 탄핵 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었고 국정 마비 등의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합헌적인 권한이며 국회의원 체포 지시나 국회 봉쇄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계엄 당시 단전 단수 지시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사령관들의 피해자 신문 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정 혼란의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거짓과 궤변의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인권위에서 의결된 데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소식을 접한 이후로 계속 마음이 참 무거워요. 대전의 네.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자아이가 흉기에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참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제 저녁 무렵 초등학생 1학년 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당초 돌봄 교실 이후 아이가 학원을 가기 위해 학원차를 타야 하는데 모습이 보이질 않자 학원 측에서 아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고 이후 부모는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 이후 경찰과 학부모는 학교 2층 시청각실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는데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각실에서는 함께 쓰러져 있는 40대 여교사도 함께 발견됐는데 현재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고요. 경찰은 이 교사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자해를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 교사는 목과 손목 등의 상처를 입어 수술에 들어갔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해당 교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하네요. 가해 교사는 우울증을 앓고 휴직했다 지난해 12월 복직했다고 하는데 의아한 점은 숨진 아이의 담임이었던 적도 특별한 관계도 없었다고 하고요. 또 앞서 지난 6일에도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위협 행동을 하는 등 문제 행동을 보여 교육청에 신고가 됐었다고 하는데 결국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유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고 경찰은 가해 교사의 수술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고요. 또 잠시 뒤인 오후 2시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학교장 재량으로 긴급 휴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제도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서경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3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큰 진척이 없어요. 네, 침몰 사고 이후 벌써 사흘째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해경 경비함 등 31척이 바다 위를 샅샅이 누비고 있고요. 수중에서는 해군의 수중 무인 탐지기까지 동원돼 80m 해저에 가라앉은 선체와 그 주변을 탐지 중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인 지난 9일부터 24시간 체계 밤샘 수색에도 실종된 선원이 더는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선장과 기관장 등 한국인 승선원 5명이 숨지고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서경호에는 총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나머지 4명은 숨진 선장과 함께 구명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 구조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고 당시 어선은 부산 감천항을 출발해 전남 흑산도 조업지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고 마지막 위치로부터 약 370m 떨어진 해저에서 침몰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해경은 총 5척의 선단에 소속된 대형 선박 서경호가 구조 요청조차 없이 급격히 침몰한 원인도 파악 중입니다. 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고요. 네,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도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경기 위축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년도보다 15% 가까이 늘었고요. 억울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 수는 28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임금 체불액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또 데이오위니아, 큐텐 등에서 대규모 집단 체불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김치 냉장고와 에어컨 등을 주로 만드는 데이오위니아는 가전시장 침체로 자금난에 빠져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고 전자상거래 기업인 큐텐은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겪고 직원 임금 체불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순으로 임금 체불액이 많았고요. 일자리 상황도 안 좋은 업종인데 임금 체불 피해 역시 다른 업종보다 많았던 셈입니다. 한편 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9,700억 원을 넘어서면서 1년 전보다 4% 가까이 늘었는데요. 1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통계가 작성된 1997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소폭 줄었는데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 때문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전체로 놓고 보면 1년 동안 총 11조 7천억 원 이상이 지급됐는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2021년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12조 원에 육박한 규모입니다. 네, 요즘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AI 시대, 앞으로 일자리는 어떻게 바뀔지 한국은행이 분석을 내놨어요. 네, 혜택을 보는 쪽과 충격을 받는 쪽이 확연히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두 직업군의 면면에 보면 양극화가 더 걱정이 됩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을 보면 AI 보안도라는 걸 눈여겨보더라고요. 예로 한 법무법인이 개발한 AI 프로그램에 이제 많이들 익숙하실 챗 GPT에게 하듯이 저작권 질문을 던져보면요. 추천 판례를 골라 핵심만 요약해준다고 합니다. 분명 편리하지만 변호사 업무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업무에서 변호사의 본질적인 역할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AI의 결과값을 인간이 감독해야 하는 특성, 앞서 말씀드린 AI 보안도가 높아서 그렇다는데 반대로 이 보안도가 낮은 직무는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단순 회계가 대표적인데요. AI에 보기만 해도 이 머리 아픈 숫자들을 던져주기만 하면 알아서 척척 훈련된 직원 수준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숫자 업무 특성상 추가 검토가 거의 필요가 없어서 자금 관리나 격리 직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네요. AI에 많이 노출돼 영향이 클 일자리가 51%, 그렇지 않은 일자리 49%, 거의 반반 수준으로 팽팽한데요. 그 가운데 보안도가 높은 쪽, AI가 하는 일을 감독해야 하는 업무로 생산성과 임금 모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교수 같은 직종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반대로 보안도가 낮은 판매 종사자, 회계 사무직 등은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직업 면면에 보면 고소득 일자리 쪽에 AI의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임금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어서 AI의 일자리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뒤끝 한파부터 세계 곳곳이 또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아열대 지역인 타이완은 갑자기 들이닥친 한파로 수십 명이 사망하기까지 했어요. 네, 타이완의 경우 겨울철 평균 기온이 15도 안팎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대만 전역에 난데없이 불어닥친 한파로 기온이 5도에서 6도까지 떨어지자 하루에만 무려 78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네. 사망자 상당수는 병원 밖 심정지 상태로 후송됐고 대부분 고령층이었다고 하는데
한파로 인한 하루 사망자 기준 역대 최대라고 하네요. 타이완의 수도인 타이베이만 해도 1월 평균 기온이 16도에 달해 한파에 대비한 난방기구를 갖춰놓은 가정이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철 습도까지 높아 실제 체감 온도는 꽤 낮은데 여기에 북극발 한파까지 겹쳐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예외 없이 저체온증 환자가 속출했다고 하네요. 지구온난화 여파로 북극의 대기 흐름 균형이 깨지면서 한파가 수시로 동북아시아역까지 내려온 탓인데 올해 타이완은 최저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지역이 속출하는 등 최근 10년 내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선 폭설로 제설 작업을 하던 8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어요. 네, 일본 각지에서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일주일 동안 8명이 제설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11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기준 일본에서 제설 작업 중 숨진 사람은 8명, 부상자는 98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최북단인 아오모리현에는 최대 427cm의 눈이 쌓였고요.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니카타현 쓰난마차의 적설량은 329cm, 야마가타현 오쿠라무라의 적설량도 300cm를 넘어섰습니다. 고속열차 중 야마가타 신칸센이 이날 중단되기도 했고요. 또 오늘도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현지 언론들은 또 내일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며 눈이 많이 쌓인 곳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눈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달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 며칠 계속되던 강추위 오늘부터는 좀 풀린다고요. 네, 뒤끝 한파가 몰고 온 강추위의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로 출발해 다소 추웠지만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또 한낮에는 6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추위도 누그러지고 있고요.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밤 전남 서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전국에 비나 눈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는 강한 눈이 집중되겠고요. 예상 적설량은 강원에 최고 10cm 이상, 경기 내륙과 충북 북부, 경북 북동 내륙과 산지에 최고 8cm,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비는 내일 오후 서쪽 지역에서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반짝 기온이 떨어져서 추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코로나 학번 졸업생들 사이에서 졸업 앨범 수요가 크게 줄었다고요? 네, 전국 대학이 이달 말 졸업식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시기 대학에 입학했던 20학번 졸업생들 사이에서 졸업 앨범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추억도 소속감도 없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동문 사진이 실린 무거운 앨범은 필요 없다는 분위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대신 졸업 앨범보다 돈을 더 주고서라도 나만의 졸업 사진을 찍는 졸업생들의 만족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사진 작가를 고용해 캠퍼스를 돌면서 원하는 곳에서 촬영하고 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원하는 만큼 보정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학생들은 신입생 MT도 안 갔는데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졸업 앨범보다는 천편일률적인 자세와 표정을 강요하는 졸업 앨범보다 이런 개인 촬영이 훨씬 낫다 말합니다. 최소 10만 원대로 졸업 앨범 가격보다 비싸지만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나만의 졸업 사진 찍기를 선호한다고 하고요. 이런 업체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졸업 앨범 촬영이 줄줄이 취소되던 4, 5년 전부터 등장했는데 코로나 확산 이전에 비해서 2~3배가량 늘어났다고 하네요. 개인 졸업 사진 촬영이 늘면서 또 반대로 졸업 앨범 판매량은 쪼그라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한 사립대에선 한때 1,000부 넘게 팔렸던 졸업 앨범이 올해는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네. 한때 품귀 현상을 빚었던 두바이 초콜릿. 요즘에는 열풍이 차게 식으면서 재고 처리가 골치라고요. 네, 한때 오픈런 행렬까지 일으켰었죠. 저도 사진으로만 보다가 저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하는 마음에 편의점 곳곳을 돌고 돌아서 겨우 사 먹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나 핫했던 제품들이 반년도 안 돼서 자취를 감춘 채 매장 한편에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편의점에 가면 SNS에서 화제가 된 디저트 발빠르게 만나볼 수 있죠. 경쟁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디저트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히트 상품의 유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면서 매출 견인차 역할을 하던 제품들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바이 초콜릿부터 스웨디시 젤리, 밤 티라미수, 수건 케이크,
하도 유행이 빨리 돌다 보니까 생애 주기도 급격히 짧아진 만큼 급감하는 판매량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에 따르면 과거 인기 제품 생애 주기는 평균 22개월에 달했는데 최근에는 4개월까지 대폭 줄었다고 하고요. 예로 두바이 초콜릿은 지난해 7월 CU에서 선보인 첫날에만 20만 개가 팔려나갔는데 한 달 만에 검색량이 뚝 떨어졌고 지난해 말 기준 하루 판매량은 3,000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빨라진 유행 주기에 맞춰 기대를 모았던 일부 제품이 빠르게 단종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입소문이 퍼지기도 전에 단종 결정을 내리는 건 시장 반응을 제대로 살필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 아니냐 불만을 내비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업계는 올해 이런 디저트 유행 주기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래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제가 이 방송에서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청취자들 문자 내용 중에 은퇴 후 현금 자산 등 준비해둔 노후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관련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안정적인 상품으로 운용하세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아온 자산을 불려서 안정적인 노후를 즐기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래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후 자금으로 모아는 목돈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예금 통장에 넣어두긴 사실 아깝고 그렇다고 또 공격적인 투자를 또 하자니 이 리스크가 크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불리기 위해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방송에서 안정적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무조건 안정적인 상품으로만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노후 자금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노후의 월 평균 생활비를 계산해야겠죠. 네. 이때 예상 수명도 조금 넉넉하게 계산하고 자금도 그에 맞춰 설정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같은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상자금을 꼭 따로 마련해 둬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국민연금 수령 전이라면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네. 이런 상품으로 얻는 추가 수입은 또 체크해 둬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노후 얘기 나올 때마다 어류비 얘기를 꼭 하게 되는데요. 노후의 어류비 전가가 무시할 수 없고 수입이 업계에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험점검을 미리 해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얼마가 필요하고 연금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이렇게 파악한 뒤에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여러 금융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베이스는 안전형 상품이어야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예금 및 적금 상품은 원금 보장에다 안정적인 이자 수익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하지만 낮은 금리로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부분이 걱정일 텐데요. 그래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자자라면 가장 적합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비상자금은 예금이나 적금으로 묶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채권 상품도 노후자금 운용상품으로 많이 선택하십니다. 네. 특히 국공채 상품은 국가가 발행해서 신용도가 높기에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가능하고요. 원금 손실 가능성도 적죠. 그래서 원금 손실이 없으면서 약간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대한 해지로 채권형 펀드에 가입해서 다양한 채권에 분산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채권형 펀드 상품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런 펀드 상품은 은퇴 후 안정적이면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현금 흐름도 가져갈 수 있기에 약간의 투자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수익형 상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건 어때요? 수익형 상품 중에서도 노후 상품으로 운용하기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일단 배당주나 배당주 ETF, 배당주 펀드 등 배당을 주는 상품을 많이 추천을 하는데요. 배당주 관련 상품은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입하기도 좋고 은퇴 후 가입하기도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주는 배당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함으로 안정적인 소득 자원인데요. 그래서 연금처럼 활용도 가능하고요. 또한 배당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기업의 재무 상태가 탄탄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될 테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 소득으로 생활비가 충분한 상태라면 배당금을 받아 재투자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투자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선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탄탄한 기업을 골라 잘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금 주기도 확인해야겠고요. 배당주 투자를 생각한다면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 흐름이 강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시고요. 특정 산업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나 지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해외 배당주를 살펴보는 것도 추천하는데요. 배당 소득세와 거래 수수료도 다르니까 꼭 비교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배당주가 있고 배당 성장주가 있더라고요. 네. 배당 성장주는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기업의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주식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선택지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50년 이상 계속 배당이 증가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쓰는 P&G, 존슨앤존슨 등의 회사들이 대표적인데요. 만약 은퇴 전 연금 자원을 준비할 기간이 좀 넉넉한 분들이라면 장기 투자로 인한 배당금과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배당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은퇴 직전이라면 고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평소에 원장님은 적립식 펀드도 추천 많이 해주셨잖아요. 적립식 펀드는 노후자금 운용에는 어떨까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분들보다는 20대, 30대 젊은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용으로 정시 펀드에 정기적으로 투자해 자산을 정대시키는 방법을 추천하는데요. 큰 초기 자본 없이 소액으로 시작 가능하고 장기 투자 시 수익이 재투자되어서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최고 강점이고요. 네. 그래서 투자 시기만 빠르다면 소액으로 충분히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정시 펀드인데요. 2030은 위험률은 있지만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주식형 펀드 위주로 구성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40대는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혼합형 펀드로 중위험 중수익 상품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둔 50대는 채권형, 배당형 펀드 등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펀드를 고를 땐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담보하진 않지만 과거 5년에서 10년간 운영 실적을 참고하는 게 좋고요. 총보수와 수수료도 잘 비교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적립식 펀드는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자금 운용도 이런 분산 투자가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도 포트폴리오 다양화가 중요한데요. 앞서 얘기한 정식 펀드, 배당주 투자를 생각할 때 시장 자체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분산 투자 방법입니다. 네. 세계 주요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인 글로벌 인덱스 펀드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고요. 투자 종목을 바꿔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자 신탁 상품이 리츠 상품이 있는데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해서 임대 수익과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부동산에 관심이 있지만 노후 자금 목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기엔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투자자들에겐 적합하죠. 또 요즘 금값이 많이 뛰면서 금 투자에 관심 갖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은퇴했고 목돈이 좀 있다고 하면 이걸 금으로 바꿔두는 것도 괜찮을까요? 오늘 또 오면서 금 시세를 봤는데 네. 진짜 높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는 한 번에 목돈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인플레이션 방어와 자산 보호 기능이 강하고 또 가장 중요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는 적합합니다. 그러기에 노후 준비를 위한 금투자를 선택할 때에는 장기적인 분할 매수, 즉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으로 금을 구매하는 적립식 투자 방식을 추천하는데요. 금값이 하락하면 추가 매수하여 평균 매입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으로 노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다른 투자 대비 10에서 20% 정도 장기적인 접근 관점으로 준비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 운용보단 노후 준비에 맞는 상품이고요. 자산의 보존이나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가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전부터 P2P 투자 등을 통해서 대출이나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고객들도 늘었고요. 최근에는 상품권 투자 등 상품들이 다양해졌는데요. 이런 상품들을 분류하자면 중위험 중수익의 상품인데 가장 중요한 건 플랫폼 신용도 확인이 중요하니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셔야겠습니다. 노후 자금을 어떻게 불리면 좋을까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노후에는 고정적인 수입도 중요하지만 소비, 즉 지출도 중요하죠. 특히 예기치 않는 치료비로 인해서 생활비가 줄어들 수 있기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험 상품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이때 가입한 보험 목록을 한번 분류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망 보장에 관련된 보험인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을 체크하면서 실효성 등을 체크하고요. 건강보험인 실손보험과 암보험, 치매보험 등의 건강보험도 보장 내역과 갱신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갱신형은 노후에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건강사항 등을 체크하고 유효성 등을 확인해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도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꼼꼼하게 다룬 적이 있지만 보험 보장 범위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네. 중복되는 건 없는지 또 불필요한 특약은 없는지 체크해서 해지할 건 해지하고 비용을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또한 건강 상태나 가족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장기 간병 비용에 대한 불안을 가진 분이라면 65세 이후 본격적인 노후 시기에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시 받을 수 있는 간병비 보장 보험이나 간병비 지원 특약이 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좀 남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과의 병행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 상품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자세한 설명보다는 최근 가입률이 높은 연금저축펀드만 간단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채권에 투자하며 연금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인데요. 네. 투자 상품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보니 장기 투자를 통한 연금자산 증식과 해마다 세액 공제 자금 확보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이외에 적립식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연금 상품 외에 목돈을 보유한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가 목돈을 납입하고 곧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적시 연금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저축만 꾸준히 해서 어느 정도 목돈이 있다고 하면 이걸 즉시 연금 상품에 넣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적극 추천합니다. 네. 적시연금은 일정 금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가입 적시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인데요. 비과세 조건 충족 시 이자 소득세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네. 즉 적시연금은 퇴직금이나 시드머니 등의 목돈을 연금으로 활용하고 싶거나 예금보다 안정적인 연금 상품으로 활용하길 원하는 분들에게 맞다고 보고요. 가입하는 보험사에 따라서 여러 유형들의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건강에 자신 있다면 종신형 연금 수령 방식을 통해서 피보험자가 사망 시까지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확정형, 또 원금을 자녀에게 상속하면서 연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상속형의 연금 수령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후자금 운용법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노후 준비 나와는 먼 얘기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노후 준비는 오래 살수록 더 안전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재무적으로 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본인의 은퇴 시기와 기대 수명을 고려한
총 필요 자금을 산출하고 은퇴 후 최소의 월 생활비와 좀 더 여유로운 월 생활비를 계산해서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연금 수령 시기가 타이트한 국민연금을 받기 전 개인연금 등을 활용해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노후 준비에 있어서 적정 타이밍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후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비다.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1248님. 1억 정도 현금이 있는 70대 부부입니다. 어떤 상품을 어떤 비율로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일단은 국민연금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받고 계실 것 같은데 1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비상금 개념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억에서 비상금 비율을 한 50% 정도 두고 나머지 50% 안에서 채권형 상품의 30% 그리고 배당주에 관련된 상품의 한 20% 정도 하는 방법 하나하고 네. 하나는 나머지는 그 적치연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적치연금 상품으로 해서 연금을 수령하고 그리고 국민연금 자원에서 이제 어떤 뭐 비상금이라든지 조금 자산을 덧불릴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 나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즉시연금 얘기해 주셨는데 4821님이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했다가 사망할 경우 자녀가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나요? 하셨어요. 이거는 그 연금 수령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네. 지금 4821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적시연금 수령 방식 중에 상속형 연금 수령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금으로 받고 그리고 나머지 원금은 자녀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6784님이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셨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비를 하시고 국민연금으로는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금으로 주식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일단 그 전에 용돈을 많이 주시니까 네. 용돈으로 생활비가 가능하시다고 이렇게 문자에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윳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 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너무 괜찮다고 봅니다. 공격적인 건 아니에요? 기본 베이스가 되잖아요. 아, 용돈 받은 걸로 기본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을 하시기 때문에 주식 네. 투자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추가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5944님 채권형 상품도 다양하던데요. 국내외 해외 중에 장기 투자로 어떤 상품이 더 수익률이 좋을까요? 하셨어요. 그건 채권 상품 따라 조금 다른데요. 네. 그런데 일단은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참에 걸리죠. 그리고 네. 가세 부분도 걸리거든요. 네. 그거 다 계산을 해야죠. 네, 그 부분을 계산을 하고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저한테 채권 투자를 해야 된다면 네. 저는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합니다. 지금이라면요? 지금은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고 네. 만약 장기적인 관점을 본다면 조금 채권 상품에 대한 종류들을 좀 보면서 그래도 국내 상품에 대한 가세가 없다 보니까 네. 해외는 가세가 붙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국내로 하지 않을까. 비율을 뭐 국내 70% 해외 30% 이러한 형태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9822님이요.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아이 교육비 지출이 큰 상황이라서 나중에 은퇴 후는 어떨지 가늠이 안 됩니다 하셨어요.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초 생활비하고 네. 그다음에 여유로운 생활비하고 여가 생활비하고 어류비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네. 기초 생활비에는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생활비 있잖아요.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여유로운 생활비에는 여기에서 어떤 게 추가되냐면 문화생활비랑 그다음에 뭐 운동하는 비용들 있죠. 네. 이런 부분을 목록을 분류해놨고 어류비는 내가 지금 들어가는 비용 대비 곱하기 10을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20년 이후면 이제 물가 상승률 계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4배 정도라면
이렇게 총 했는 합의 2.4를 곱해가지고 내 기대 수명 20년, 30년을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잔티코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해볼까요? 예, 요즘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굉장히 많은 대중문화 컨텐츠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는 장르가 이세계물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무슨 뜻인지는 좀 몰라요. 직접 보시지는 않았죠.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보곤 합니다만. 저도 젊은 사람인데요. 이 세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닌 다른 판타지 공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체로 이런 이 세계를 다루는 이제 장르에서는 현실에서는 평범했던 내가 갑자기 이 세계로 들어가면 영웅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평범한 내가 영웅이 돼서 이 세계를 구한다.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이 세계물이라고 합니다. 요즘 웹툰, 웹소설,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가릴 것 없이 이 세계물은 굉장히 인기가 좋은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를 꼽으라면 이제 현실에서 가상세계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상세계에서는 좀 더 상상력이 넘치는 설정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박진감 넘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중에는 게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꽤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는 이세계물 기반의 게임 시리즈 하나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오늘의 게임 이름은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은 많이 익숙한데요. 이게 네. 게임 제목인 거죠? 그렇죠. 사실 페르소나라는 말이 꽤 익숙하기 때문에 페르소나가 뭐지부터 한번 짚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예요. 그때 그리스 보면은 이제 연극 공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크로폴리스 같은 데서 대극장에서 막 공연을 하는데 배우들이 어떤 특정한 배역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목에 명찰을 걸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배역을 표현할 수 있는 가면을 얼굴에서 씁니다. 근데 또 당시에 배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보니 이제 다음 배역을 하기 위해서는 가면을 새로 이제 바꿔 쓰고 벗었다 썼다 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가면의 활용이 굉장히 많았던 게 그리스 연극이었는데 네. 이때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고요. 이후에 이 용어가 라틴어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후 유럽에서 사용되는 연극에서 표현되는 특정한 성격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는 페르소나 말을 쓰게 됐고 이거 영어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영어에 보면 성격을 가리키는 영단어가 퍼스널리티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이제 페르소나에서 가져온 어원의 말이 되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페르소나라는 말은 대체로 심리학 용어 혹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극이나 영화에서 쓰는 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는 송강호 배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우리가 많이 들은 게 바로 이 표현일 거예요. 영화에서 쓰이는 페르소나는 어떤 감독이 자신이 굉장히 자주 기용하는 배우를 가리켜서 뭐뭐 감독의 페르소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선호하는 배우가 있기 마련인 게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이 있는 거고 근데 여러 배우들을 통해서 연기를 시켜봤는데 이 배우가 내가 생각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표현하는 일종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페르소나를 갖게 되기도 하고요. 영화에서는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심리학적 용어는 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개인이 자신의 욕망과 본성을 감추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질서와 도덕을 따르며 자신의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종의 연기를 수행하는 과정을 페르소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금 쉬운 말로 풀자면 우리가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때로는 막 일탈을 부리고 싶기도 하지만 주변의 시선, 사회적 약속들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굉장히 정중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압박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회적 가면을 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사회적 페르소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정리를 해보자면 일상도 결국 연기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남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것에 맞춰 자신의 개성과 인격을 그 사회적인 것에 맞춰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의미로서의 페르소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페르소나의 의미는 이제 확실히 알았는데요. 네. 그렇다면 게임 페르소나는 어떤 게임인 거예요? 예, 아무래도 그 말을 가져왔으니 뭔가 비슷한 개념을 쓰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게임은 일본의 게임 제작사 아틀러스라는 회사가 1996년에 첫 작품을 낸 꽤 오래된 시리즈입니다. 정식 넘버링 시리즈가 1편부터 5편까지 5개가 나와 있고요. 또 이런 게임들은 인기가 좋기 때문에 번외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게임 속에 음악들이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주인공 캐릭터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댄스 게임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혹은 한번 끝난 이야기를 확장판으로 뒤에 뭐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내는 식으로 해서 거의 한 20편 정도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임이에요. 96년에 첫 작품이 나왔고 지금 5편이 나왔다고 하니까 대략 한 5, 6년에 하나씩 정식 시리즈가 발매가 되는데 매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게이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일단 이야기의 깊이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음악이나 비주얼이 요즘 말로 스타일리시합니다. 그래서 한 편이 나올 때마다 좀 화제가 되고 팬들이 이른바 팬층이 굉장히 두꺼운 게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다만 이제 스마트폰 같은 범용 기기로 돌아가는 게임은 아닙니다. 게임기가 있어야 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대중에서의 인지도가 높다기보다는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앞서서 이세계물 게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 5편의 시리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조금씩은 다르지만 5편을 다 해보면 공통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구조가 있는데요. 우선 주인공은 지나칠 정도로 평범해 보이는 일본의 고등학생입니다. 항상 교복을 입고 나오고 그 일본 그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이 없고 뭔가 앞머리로 이마를 다 가리고 이런 특유의 캐릭터성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딱 그 주인공이에요. 네. 그리고 말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리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체로 일련의 사건에 의해서 원래 다니던 학교가 아니라 낯선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전학을 가서 첫 학교에 등교하는 날부터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게임을 해보면 그 1년 동안에 새 학교에서 벌어지는 1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그대로 담습니다. 처음에 등교길에 친구 만나고 실제로 매일매일 플레이하다 보면 학교 오전 오후 수업을 다 들어요. 끝나면 친구들과 동네 마실 다니고 그에다가 뭐 처음에 2월, 3월, 4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5월에 중간고사도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실제 게임에서 들었던 수업의 내용을 갖고 정말 물어봐요. 그래서 그 수업을 스킵하면 다 틀립니다. 공부해야 되네요. 네. 그리고 그 성적이 캐릭터 스탯에 반영이 돼요. 지능 같은 것에 들어가서 수업을 안 들으면 정말 틀려고 깎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무슨 이세계물이나 하실 거예요. 그냥 네. 학교물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왜 제가 이세계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알 수 없는 모종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우리 동네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모여서 이 이상한 사건을 꼭 조사해 보려고 하죠. 학생들은. 그러다가 이 이상한 미스테리에 휘말리면서 이 사건의 원인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벌어진 어떤 일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걸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제 명목하에 팀이 결성되고 이제 본격적인 이세계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학교 생활도 하면서 이 네. 세계 모험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빡빡한 1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게이머들은 아예 그 게임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그 1년의 스케줄을 다 정리를 해서 최적화 루트를 찾기도 합니다. 정말 빡빡하거든요. 1년은. 네. 그러면 수업 다 들어야 되고 또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관계가 좋을수록 게임이 쉬워지기 때문에 계속 친구들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또 그 사이사이에 이 세계로 넘어가서 악의 세력도 무찔러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이 일종의 카운트다운 같기도 해요. 점점 시간은 모자라지는데 그 최종 보스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실제로 나오게 돼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름방학이 오기 전까지 어떤 퀘스트를 완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아예 그냥 게임 오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등학생의 스케줄이라는 게 참 빡빡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게임에서는 일련의 긴장감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게임이죠.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페르소나라는 게임을 통해서 이세계물과 미디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 게임 속에선 네. 고등학생이 이 세계로 넘어가서 뭐 전사나 마법사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시는 딱 그게 이제 게임 안에 펼쳐지게 되는데 이 게임의 제목이 페르소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는 페르소나가 뭐였냐? 일종의 사회적 가면 혹은 자신이 주변 환경에 맞춰서 연기를 하는 사회적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인공은 정말 평범하게 그냥 교복 입고 다니는 고등학생이지만 이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전사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하는 게 게임 속에서는 페르소나 각성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게임 속에는 이제 아무래도 판타지 게임이다 보니까 마법의 힘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마법의 힘을 끌어내는 방법이 결국 그거예요. 평범한 고등학생이라는 자신의 외면 속에는 앞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어떤 욕망 혹은 숨겨진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엔 주인공이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떤 위기 상황에 맞섰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네.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네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성격을 각성해야 한다 하고 그게 딱 터지면서 주인공이 페르소나 각성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막 마법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설정인 거죠. 근데 주인공이 이거에 굉장히 특화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걸 잘 못합니다. 근데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선천적으로 굉장히 이 특성이 발현되어 있는 친구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쉽게 페르소나를 끌어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도 남들은 쉽게 못하는데 나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면서 내가 그러면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이 악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설정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설정은 요즘 이세계물이라고 불리는 네. 다른 장르와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요즘 이세계물은 이른바 이곡갱이라는 줄임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좀 방송에서 얘기하기 조금 적합하지 않은 용어긴 한데 네. 이곡갱은 뭐냐면 이 세계로 고등학생이 넘어가서 좀 판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현실에서 별 볼 일 없던 친구가 이 세계로 넘어가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식이거든요. 이걸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웹소설이 하나 있는데 현실에서 고시생입니다. 근데 한 10년째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더니 이 세계로 갔는데 여기에는 법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고블린과 오크들에게 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법을 10년간 공부했다. 그래서 너희 세계에는 헌법과 법률이 필요해서 거기 법무장관이 돼서 판타지 세계의 법치 국가를 구성하는 이제 그런 설정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 그러니까 별로 쓰잘데기 없어 보이지만 없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판타지 세계에 아예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곡갱물의 핵심이죠. 이런 상황은 네. 그냥 상상만 해도 그렇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너무 즐겁죠. 네. 사실 이제 그런 형태로 나온 게 요즘의 이곡갱물인데 페르소나 시리즈는 조금 다른 게 이런 기존의 이 세계물들은 현실과 판타지가 연관성이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오크 고블린이 갑자기 우리 세계로 넘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페르소나 시리즈의 이 세계는 현실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 몇몇 시리즈는 현실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 이 세계에 있는 어떤 악의 세력이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였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 세계에 있는 힘이 이쪽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다는 설정이 되어 있는 게 페르소나 게임의 핵심인 거고 이런 점은 다른 이 세계물과 페르소나라는 게임을 조금 다르게 만드는 다시 말해 현실과 판타지가 연계되는 세계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실에서 이 세계로 넘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사실 이 게임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 지점인데 특히 4편과 5편 가장 최근 작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4편 얘기를 간단히 드려보면 뭐 앞서 얘기한 대로 똑같습니다. 굉장히 말수적고 내성적인 고등학생 주인공이 이름 모를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학교에 오니까 밤마다 마을 주민 하나씩이 실종되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궁금해하다 보니까 마을에 괴담이 하나 도는데 밤 12시에 텔레비전을 켜면 이상한 화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확인해 봤더니 12시에 텔레비전을 켰더니 그 안으로 누가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걸 보게 돼서 네. 이 세계가 여기 있구나 해서 4편의 주인공들이 모여서 자, 실종 사건을 해결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 TV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TV로도 들어가고 마을의 큰 백화점에 그 텔레비전 막 수십 개씩 있는 거기로 막 뛰어들기도 하고 다시 말해 이 세계가 텔레비전 안에 있다는 설정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되게 재밌는 게 페르소나 4편이 2008년에 나온 게임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에 우리가 이 4편 얘기를 보면은 굉장히 좀 달라 보이는 어떤 점이 있지 않나요? 너무 옛날 이야기 같아요. 네. 사실 요즘에 텔레비전이라는 말도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근데 2008년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당시의 텔레비전은 어땠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텔레비전 없는 집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20년 차가 되는데 혼수로 텔레비전이 빠지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죠. 우리에게는. 2008년이 거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전의 필수 가구로 텔레비전이 들어오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텔레비전 뒤에 이 세계가 있고 우리가 그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일종의 은유죠. 현실의 우리에게 판타지를 제공하는 매체는 무엇이었나? 라고 했을 때 페르소나가 대답한 것은 4편에서 그것은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실제로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와 상상의 영역을 직접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페르소나 4편이 왜 이 세계로 가는 통로를 굳이 텔레비전으로 두었냐라는 점은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상상의 영역을 보는 방법이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였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럼 후속작에서는 텔레비전이 아닌 다른 매체가 이 세계로 가는 통로가 됐겠어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2016년이 되면 5편이 나오게 되는데 텔레비전 이때부터 슬슬 이제 의미가 예전 같지 않아지죠. 네. 그럼 이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매체는 뭐였을까요? 스마트폰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 세계에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고 2016년이면 우리가 손마다 하나씩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5편에서 넘어가는 방식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켜서 스마트폰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그 AR처럼 주변 환경을 이 세계로 바꾸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의 4편, 스마트폰의 5편이라는 형식으로 이 세계 진입이 바뀌면서 현대 미디어가 판타지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임으로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만드는 세계가 판타지라는 설정이 참 흥미로운 것 같네요.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호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